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일단 지수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건 이미 선행돼서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은 금리나 이유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산업으로 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 충고는 수익 많이 낸 거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위험을 낮추는 쪽은 분산 투자라는 건 꼭 기억하셔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유 세무사님은 이제 김작가TV에 굉장히 자주 나와 주셨고 요즘에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와 주고 계신데 그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곧 유튜브가 구독자가 이제 20만 명을 코앞에 둔 19.9만 명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 작가님은 워낙 대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20만이 언제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부터 한 10,000명 돌파 또 10만 명 돌파를 김작가TV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면 10,000명에서 10만 명 갈 때가 거의 6, 7개월밖에 안 들었었는데 시간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구독자가 돼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김 작가 보고 왔어요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19만 9천 명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주식에 대한 철학, 시장 뷰, 제가 보는 업종 열심히 말씀드려서 1,000명의 구독자를 싹 데리고 가서 구독을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정유 세무사님 안 나오신 동안 저희 채널 또 구독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 신규 구독자분들이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또 이정유 세무사님의 지금 하단에 뜨고 있는 배너 밑에 댓글에 있을 겁니다. 거기 구독 눌러주시면 아마 이정유 세무사님이 오늘 아마 좋은 정보 좀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전에 코스닥 3일 연속 하락했다고 하셨는데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볼까요 한번? 네, 일단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베타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 원래 베타 계수는 개별 종목에 대한 민감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 빠질 때 또는 1% 오를 때, 1% 변동할 때 개별 종목들이 1%가 변동하면 베타 계수가 1인 거고요. 또는 2%가 변동하면 베타 계수가 2인 거죠. 즉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주는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중소형주는 지수보다 2배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수에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 중에 민감도가 강한, 즉 변동성이 훨씬 큰 게 코스닥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최근 3일의 코스닥 변동을 조금 이겨내거나 아니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말의 저점과 1월 말의 저점 또는 3월 말의 저점을 계속 높이는 차트를 만들면서 지금은 완전 정배열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 그리고 2,600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랜 수건이었던 2,500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3일 동안 음선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는 2,523. 거래소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9월 말의 저점인데요. 다우지수도 똑같고 9월 말의 저점을 안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요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3월 달에 1429포인트 보이시죠? 이날이 바닥이었어 라고 그날 아는 사람은 사실 점장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2021년 6월이 3,300 찍었을 때가 고점이었어, 천정이었어 라고 그날 아는 사람은 점장이지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면 알 수 있는 게 빨리 알수록 좋은 거죠. 빨리 알수록. 2021년 6월 말부터 다시 이제 하락이 시작돼서 작년 9월 거래소 지수로는 2,130 정도인데요. 이 9월이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었어라고 빨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건데요. 아직도 하락장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100%는 없지만 95% 정도는 하락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95%나요? 네. 왜냐면은 하락장이 95%면 거의 100%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죠. 하지만 만에 하나 블랙스완 같은 거는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블랙스완 같은 이 정규 분포에서의 양 끝에 있는 그 정도의 비정상적인 급락만 아니라면 하락장은 끝났죠. 왜냐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제가 계속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나서 뭘 할 수 있냐면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는 계속 고점을 높이죠.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전고점을 돌파를 계속 하면서 2021년 6월 말까지 간 거예요. 하락장을 좀 더 짧게
하락장만 다시 보면 2021년 6월 말부터 보세요. 저점을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쯤에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안 끝났다면 이 저점을 깨는 것이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점을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번 또 깨죠. 네. 여기서 저점을 깨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2달 정도 있다 또 저점을 깨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2달 정도 있다 또 저점을 깨죠. 네. 그리고 요번에는 좀 오래 버티는 듯 싶었지만 3달 정도 있다가 또 저점을 깨고요. 그 저점을 또한 한 달 보름 만에 엄청 급하게 빼죠. 그게 2022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6월의 폭락으로 야,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아마도 제 기억에 김 작가님이 했던 골든타임? 네, 머니토크쇼. 그때 시기가 아마 요때쯤이었을 거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 제가 강연회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유튜브에 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김 작가님이 주최한 골든타임을 네. 보고 제 팬이 됐다라는 댓글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몇 번 달렸고, 네. 심지어는 제가 그날 종목을 8산업에 8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진짜? 로봇 관련주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탑픽으로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산업을 먼저 픽을 하는데, 그때 그래도 유료 강의였고 김 작가님이 네. 워낙 심혈을 기울인 강연회였기 때문에 종목은 그래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8개의 산업에서 8개의 종목 한 산업의 탑픽을 선정을 했었는데 한 개씩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로봇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픽을 했었고 로봇 산업 중에 딱 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었는데 댓글에 그게 꽤 써 있어요. 그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켜봤는데 수익이 꽤 났습니다. 어쨌든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건 저는 그때 아니고요. 행사 운영한다고 정신 없어서 언급한지도 몰랐어요. 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요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6월 달쯤에. 네. 하지만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결국 팩트는 한 3달 있다가 고점을 또 깹니다. 네. 무슨 논리냐면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하락장이란 얘기는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야지 하락장인 거죠. 자, 그런데 9월까지 저점 이후에 보세요. 9월 이후를 보면 연말 연초에 9월의 저점을 깰 듯 하다가 안 깼죠.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 깼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러면은 9월부터 지금 4월까지 몇 개월이 지났나요? 만으로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번 상승 하락장에서 6개월까지 전저점을 안 깬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6개월이 아니고 지금 2,500 이상이잖아요. 2,500 이상에서 저 2,130을 깨는데 하루아침에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깨는데 또 3-4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있다 전저점을 깬다?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는 전저점을 또는 전고점을 1년 있다 깨는 경우는 정말 아까 말했던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95%의 확률로 전저점을 6개월 이상 안 깼고 네. 꽤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역배열을 싫어하고 정배열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정배열은 이제 상승으로 우리 갈 거야 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 역배열이었을 뿐만 아니라 1월 초까지도 역배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상승으로의 전환 과정이 막 있었고 이걸 이제 좀 짧게 보면은 지금은 현재 주가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완전 정배열입니다. 하락장의 완전 정배열은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네. 일단 지수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최근 3일 왜 빠지는데 상승장에서 3일이 아니라 한 달도 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도 2-3달 있다가 네. 전저점을 깨듯이 상승장에서도 2-3달 조정받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4일 빠졌으니까 뭐 옆으로 기다가 또 전고점 돌파하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막 3,000, 4,000을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 옆으로 기는 시기도 있고 지금처럼 짧은 조정인 시기도 있으니까 제 뷰는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으나 지금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또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돌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량은 충돌이거든요. 생각의 충돌. 지금은 상승장으로 전환했어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반대로 야 아직은 하락장이니까 반등하면 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네.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닥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코스닥은 거래소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비슷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9월 말의 저점
그리고 1월 초의 저점, 9월 말의 저점을 1월 초에 안 깼죠. 역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안 깨고 있고 네. 그건 똑같아요. 그럼 네. 거래소와 코스닥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구나. 또 하나 똑같은 건 정배열인 게 똑같습니다. 20일, 60일, 120일선,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배열은 똑같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한 거.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이격도가 다릅니다. 이격도는 이평선에 벌어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선 있죠.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보이죠. 모여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죠. 네. 그게 바로 이격도고요.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베타 계수, 즉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빨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거래소보다 훨씬 상승폭이 높았고요. 반면에 지금 3일 하락 받을 때 거래소는 1% 안짝의 하락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지금 뭐 2.5%, 1.5%, 1.5%에서 3일 동안 거의 6% 이상, 7%에 가까운 하락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지수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좋은 소식은 세무사님께서 차트를 잘 보시는데 대세 하락장은 끝났다. 그거는 아마도 한 2달 전쯤 나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김 작가 TV에 나와서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업종이나 뭐 특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주식 투자 철학은 탑다운이니까 늘 뭐 먼저 지수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들 설명하고 이런 루틴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 설명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이제 고점 좀 됐다가 조정을 받으면 꼭 그런 질문을 하셨죠.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닐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때 많이 말했던 게 기간의 개념을 많이 접목을 시켰었거든요. 1년 미만으로 상승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시작했던 상승장이 결국은 2021년 6월 말까지 1년 반의 상승장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도 만약에 하락장이 정말 9월에 끝난 게 맞다면 2021년 6월 말부터 작년 9월 말까지 딱 1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 오르고 1년 반이 떨어지고 이런 기간 개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전저점을 깨니 정고점을 돌파하니 또는 배열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배열은 하여간 양시장 모두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서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9월 말의 저점을 안 깰 확률이 저는 95%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세 하락장이 끝난 건 좋으나 어쨌든 지금 사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두 가지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그게 끝나지 않았다. 곧 있으면 올 것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한편은 또 지금 지수가 어쨌든 또 2,500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사기는 또 늦은 게 아닌가. 그런 분들 지금 주식 사도 되는 걸까요? 이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도 되는 타이밍이냐 아닌 타이밍이냐는 사실은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앞선 질문 두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오른 바닥 대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제 해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판단은 이제 한번 해보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작년 9월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라는 지금 분석이 아니고요. 올해 이제 뭐 온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심지어는 작년 연말에는 올해 1분기부터 온다고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올해 1분기부터 온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 연말 또는 연초에 수많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의 제목들 또는 경제기사의 연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그 기사들의 제목들에 제일 많이 유행어처럼 들어갔던 게 바로 상저하고였어요. 제가 운영한 유튜브에서 제가 농담으로 말했었거든요. 상한가 가면 저가 잘라서 간 거고 하한가 가면 그놈이 잘못돼서 간 거고 뭐 이런 게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했던 이유는 상도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상반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서요. 근데 올랐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대명사는 뭐냐면 금융권이 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요때예요. 3월 초에 급락. 근데 급락이라는 표현도 되게 웃기죠. 짧은 조정이죠. 근데 요게 SBB 사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 또는 은행
파산이 오더라도 상승으로 위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제가 이 말씀도 정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건 오늘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늘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종목으로 치면 오늘 적자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부터 계속 올라. 왜?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또는 오늘 흑자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떨어질 때가 있어. 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적자 전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기업의 종목이 흑자 전환 또는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을 때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제학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방송 끝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경기 선행지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경기 선행지수를 검색하면 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수에서 대표적인 건 무엇일까요? 라고 찾아보면 대표적인 건 주가지수예요. 그러면 더 찾아보세요. 주가지수는 경기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요? 선행해서 움직이나요? 찾아보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빨리 움직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거래소가 6월 말에 3,316이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결과적으로 하락장이 1년 반이 왔다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뭐죠?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021년 6월 말부터 금리 인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은 정확히 9개월 후인 2022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9개월 전부터 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경기를 선행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9개월 전에 금리를 그때부터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당연하죠. 예상을 했었으니까 미리 떨어진 거죠. 자, 지금 요즘 예상이 뭔가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나요? 경기 침체가 지금 SBB 사태 또는 앞으로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나고 그리고 나서 원래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건 두 마리 토끼를 서로 잡았다 하기 위해서예요. 한 나라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때는 두 마리 토끼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가, 하나는 GDP. 물가가 불안할 때는, 즉 물가가 올라갈 때죠. 물가가 불안할 때는 금리를 올려야죠.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반대로 GDP,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내려야죠. 경기를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물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CPI 발표나도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죠. 왜? 경기 침체가 두려우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당연히 금리 인하 시대가 오는 거죠. 왜? 경기 침체 오면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당연히 올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9개월 전이 언제예요? 지금 2, 3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전환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다 예견돼서 선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1년 반 동안 했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전환을 막 노력을 했고 완전 정배열을 만든 상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건 이미 선행돼서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 이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구독 누르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많이 오른 상태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많이 오른 상태의 기준점이 중요해요, 사실은. 작년 9월보다 많이 올랐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올해 1월 초에도 9월하고 근접했었으니까. 자, 그럼 올해 1월 초보다 많이 올랐죠. 거래소 지수 몇 %가 올랐는지 보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가 올랐습니다. 거래소 지수 1월 1일부터 12%가 올랐어요. 자, 작년에 거래소 지수 24%가 떨어졌고요. 그 고점까지 하면 아마 한 35% 떨어진 거예요. 35% 정도 떨어져서 12%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반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고점 대비는 아직도 많이 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의 문제예요. 고점 대비는 아직도 싸고 저점에서는 한 10% 오른 상태. 그럼 여기서 살지
또는 아니야 일단 그래 오케이 네 말이 맞다고 쳐도 대세 상승이 맞다고 쳐도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조정이 언제 있나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뭐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안에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쯤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정이 SBB 사태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SBB 사태의 조정 끝물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럼 제가 보기에 요번 조정도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 대세 상승장의 단기 조정 그리고 반등. 이런 시스템으로 본다면 어쨌든 저점을 잡고 싶으면 요번 저점을 잡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있어요. 급하게 사야 되냐? 이제 다시 반등 오니까 빨리 사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월 말에서 그러니까 1월 초에서 막 1월 달 또는 이번 급등은 저 바닥 대비 이제 10% 오른 급등이에요. 근데 지금 김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야 이제는 좀 바닥 대비 10% 이상 올랐는데 사도 될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하게 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의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예를 들어 지금 코스닥은 7% 됐고 거래소는 지금 한 2% 됐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이 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간다고 해도 바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단 옆으로 그냥 쓱 조정을 계속 옆으로 늘어뜨리는 조정, 그걸 말이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월 달에 급등했지만 2월 달에는 사실은 그냥 한 달 내내 옆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급등보다는 옆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기다. 그 생각은 해보세요. 작년 9월을 진짜 안 깨는 게 맞는지. 근데 저는 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조금 강세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다고 또 은행이 추가적으로 하라 한다고 걱정을 하기보단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SBB 사태가 있었음에도 금융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하락 이후에는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더 큰 악재가 있어야지 얘네가 정말 폭락 아닌 폭락을 할까 싶을 때 저는 폭락을 시킬 만한 재료는 더 이상 나올 게 많지 않지 않을까. 별로 없다. SBB 사태, 은행 도산만큼 더 큰 악재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최근 15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008년 금융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런 게 있어요. 자라보고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가장 최근 15년 내에서 글로벌 지수가 급락했던 게 바로 금융위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SBB 사태는 어떻게 보면 전저점을 깨도 될 만큼의 파괴력 있는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악재, 뭐 진짜 미국의 뭐 탑3 안에 드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거보다 더 큰 악재는 제가 보기에 나오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블랙스완, 탑3까지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거의 보시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11 테러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9.11 테러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은 언제든지 뭐 1% 내외의 확률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상식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재료는 더 이상 빠지긴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떨어진다면 조정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사 모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을 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업종부터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주식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주식 중에는 차트적으로는 두 가지 차트가 있어요.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의 종목이 있고 지수 차트보다 약한 차트의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코스피 200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코스피 200은 대형주니까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걸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과 흡사한 차트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저는 비슷한 답변을 드립니다.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지수 정도의 성적표를 받고 싶으시면 삼성전자를 사도 되고, 또는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가거나 빠르게 내려가거나, 근데 좀 강소 종목들 중에 하반 경직을 확보하면서 더 좋은 종목을 찾는다면 좀 더 수익률 게임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다른 중소형 반도체랑은 달리 거의 뭐 지수 차트와 흡사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가 봐도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죠. 강한 차트예요.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하죠. 포스코퓨처엠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차 뭐 지수 차트 정도? 기아 뭐 지수 차트 정도로 움직였네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KB금융 지수 차트보다 훨씬 약하죠. 훨씬 약해요. 신한지주 훨씬 약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종목 차트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면 되냐면 내가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수 차트보다 약한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타입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타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깨가 강한데 야구를 해야 될 분이 축구를 하셔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튼튼한데 축구를 해야 될 분이 야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좀 단기 매매에 능하고 재료에 강하고 분석을 잘해. 테마주 분석을 잘해. 이런 분들은 지수보다 강한 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반대로 지수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애들 중에 이제 좀 지수보다 강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들어가도 되고요. 반대로 나는 되게 느려. 나는 그냥 좀 느리게 엉덩이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보다 많이 약하지만 특별히 더 추가락 없이 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되고,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저의 성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수보다 강한 차트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자, 그럼 말씀하신 유망 섹터는요? 성장주 유망 섹터 언급하시니까. 업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근데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당연히 유망 업종에 저는 꼭 끼고 싶어요. 다만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뭐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내에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을 헷갈려 하세요. 그럼 헷갈려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꼽자면 제가 말하는 대장주는 상승률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죠. 거래대금으로.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됐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었거나 상승률이 지수 차트보다 강했던 종목 4종목을 꼽으라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4가지죠. 이 4가지 차트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지수보다 훨씬 강했고 굉장히 급등해서 있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또는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걸 고민할 필요 있지만 2차 전지 산업이랑 동일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장인지 아니죠. 저는 뭐 테마 분석을 굉장히 25년 동안 해왔고 뭐 상승률 상위 분석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해석 방법이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는 4%가 올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4%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네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는 0.63이고요. 반대로 포스코퓨처엠은 마이너스 4%예요. 동일성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정말 강한 테마를 움직일 때는 이 4종목이 같이 막 플러스가 나고 또는 약하게 움직일 땐 4종목이 다 같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대장주를 보고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비단 오늘 녹화일 기준뿐 아니라 최근 한 열흘 정도는 이 4종목의 주가가 계속 엇갈렸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한 종목이 바로미터가 돼서 그게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전체가 올라가고 그게 떨어지면 2차 전지가 전체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구분시켜서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한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른 종목, 많이 오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한 종목, 나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데? 그럼 2차 전지 안 사야지가 아니고, 안 오른 2차 전지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는 건 숙제가 되겠죠.
자, 그럼 2차전지 얘기해 주셔서 2차전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미국의 IRA 법안, 두 번째는 전 세계의 리튬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작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목이 하얀 석유 리튬 이거였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는 리튬의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과거 정말 작년 여름 또는 봄까지만 해도 리튬이 뭔데 했다면 지금 리튬? 그럼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필수 소지야. 그것도 굉장히 비싼. 그리고 또 최근에도 칠레랄지 이런 남미 쪽 국가들이 리튬 국유화 이런 선언도 계속 하고, 그래서 아마도 리튬의 가격이 급등했던 것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들, 요 두 가지가 올해 2차 전지 종목들을 상승시켰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적정 가치를 따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강연회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똑똑한 사람 100명이 모여도 못할걸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겠죠. 적정 가치를 외국인 기관이, 그 똑똑한 분들이 정확히 평가를 한다면 더 이상 거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적정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누구는 그 기업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그 기업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의 적정 가치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똑같아야 될 것이고,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늘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2% 올랐다 떨어졌다, 5% 올랐다 떨어졌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적정 가치 자체를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IRA, 리튬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오른 그 각도를 봤을 때 이게 적정 가치만큼 올랐냐, 고평가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정 가치 자체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저는 가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주식을 25년 한동안 정말 급등주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 이 급등주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은 200배였었습니다. 혹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새로운 기술 차트를 보면 주식이 저런 거구나. 지금은 솔보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봤죠. 거기서 송중기 씨가 과거를 읽어내잖아요. 그냥 땅이요? 네, 과거에서 왔으니까. 자기 막내 고모한테 추천을 했던 무슨 테크놀로지인데. 종목 하나 있잖아요. 새 테크놀로지인가? 약간 그 종목이 바로 새로운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25년 해서 그 당시 스토리들을 보면서 저 얘기구나 했는데, 그 막내 고모한테 추천했던 게 이제 나중에 망하게 했던 게 새로운 기술인데요. 그 새로운 기술이 언제 움직였던 거냐면 이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최저가가 얼마로 써 있나요? 3,000원 써 있나요? 3,000원, 예를 들어 3,000원에서 15만 원이니까 3,000원에서 15만 원이면 계산이 되나요? 3,000원에서 15만 원 50배인가? 근데 3,000원보다 더 낮을 텐데, 최저가는. 지금 최저가 1,000원 후반대고 최고가가 18만 원 근처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2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쪽으로 갈렸었죠. 미래산업을 폄하하지 마라. 근데 미래의 이익을 너무 많이 땡긴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 이렇게 양쪽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워렌 버핏이 얘기였죠. 워렌 버핏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틀린 거죠. 워렌 버핏도 저는 정확히 맞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요 인터넷 열풍에서는 워렌 버핏이 비켜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애플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는 없잖아요. 나중에 좀 추가 상승을 하고 나서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애플 주가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워렌 버핏이 대부분 이런 소비주들, 나는 내가 아는 기업만 살 거야 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서 성장주도 이제 투자했던 계기가 애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가가 100배씩 올라가고 모두가 환호하고. 야, 이거 1억 있었으면 100억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 종목에서 10배 이상 번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가 이런 내용이에요. 야, 이 종목이 먹으면 하루아침에 올랐냐? 전혀 하루아침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9개월 정도 올랐던 거고, 근데 이제 원위치 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재료이긴 해요.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만약에 셀트리온을 뭐 2000년도 초반 금융위기 이후 그냥 가격 아무거나 찍어봐도 이게 이제 다 뭐 액면분할이나 다 고려한 수정 주가인데 그냥 뭐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네. 근데 10,000원인데 최고가가 36만 원이니까 뭐 얘도 한 30배에서 또 10,000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뭐 40~50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주 짧게 이 고점을 찍었던 2020년 고점을 찍었던 뭐 한 5년 전 요 정도로만 봐도 여기에도 한 3만 원이니까 10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사실은 뭐 올라가는 동안 그 성장성이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만 또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는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죠. 고점이 37만 원인데 지금 16만 6천 원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IRA 법안하고 리튬 관련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게 적정하냐 아니냐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가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최근에 2차 전지 상승 이후에 뭐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는 야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더 못 오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야 나는 한 3년 5년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은 중장기 투자라는 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손절매도 잘하고 또는 테마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한다면 급등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되고, 반대로 나는 좀 저점에 사서 그냥 오래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한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주식 투자자의 숙제다. 제가 늘 삼성전자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알기 때문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삼성전자만 알고 있는 분은 삼성전자만 살 수밖에 없지만 다른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사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제가 자주 사례를 드는데 애플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 삼성도 만들고, 또는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요.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 말고 다 망하는 거 아니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들도, 우리 현대기아차도 계속 2차 전지를 계속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럼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니까 2차 전지 완성품 만드는 회사가 최고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2차 전지 완성품 내에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지금 최고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요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주식 투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넘어서는 시가총액 기업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요즘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뭐 산업 전체 또는 탑다운의 큰 틀을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는 그걸 뛰어넘는 종목,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한 종목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2차 전지 산업을 뛰어넘을 확률이 있냐 했을 때 한 종목이 뛰어넘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389조예요. 자, 시총을 한번 합해볼게요. SK하이닉스가 63조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 한 450조 좀 되겠네요. 450조에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가 또 어디 있냐 했을 때 그냥 저 아래쪽에 그냥 몇 조짜리들이에요. 10조 이상은 없습니다. 몇 조짜리들. 그러면은 뭐 몇 조짜리들 다 합해서 1, 20조라고 해도 그러면 450조에서 뭐 500조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1조, 2조, 3조 이런 거 다 합쳐서 50조를 잡아둬도 500조 미만이겠죠. 450조에서 50조 하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500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시총 큰 애들 암산만 했을 때 얼마나 되냐면 얘가 130조죠.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이 50조니까 180조. 삼성에서도 50조, 230조.
포스코 홀딩스를 만약에 철강을 제외한 거를 발라내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를 2차 전지라고 본다면 230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30이니까 또 260, 포스코 퓨처엠이 30이니까 또 290. 근데 29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SK 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SK 오늘 모회사니까 310. 그러면 310. 그리고 2차 전지는 반도체와 다르게 10조짜리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예를 들어 SK 하이테크 5조 뭐 이런 식으로 315. 그러면 한 310조 20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코스닥의 시총 1, 2, 3위가 다 2차 전지죠. 네.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또 26조, 350, 370, 380. 에코프로, LNF 이런 거 얼추 다 합치면 400조가 될 거 아니에요. 400조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00조 대 400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산업으로 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은 우리가 전차 시대라고 많이 하죠. 전차 시대가 이제 전자 플러스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여태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대그룹들에서 삼성 SDI, 또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들었던 거고 또 2차 전지 완성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완성차 업체가 있으니까 2차 전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 자체 플러스 완성차들이 있잖아요. 그 현대차, 기아차까지 합쳐버리면 그냥 자동차 산업을 하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은 반도체를 지금 거의 육박하는 정도가 됐죠. 네.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로 자율주행까지 얹어서 보자고요. 결국 2차 전지는 연료의 미래화예요. 네. 근데 연료의 미래화로 끝나면 그건 미래차가 아니에요. 진짜 미래차는 연료의 미래화 플러스 주행의 미래화거든요. 네. 그러면 연료의 미래화가 2차 전지고 주행의 미래화가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영원히 오지 않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시대가 사실은 한 2016, 17, 18년에 왔어요. 요즘에 주식하신 분들은 막 요즘에만 2차 전지가 다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17년 지금부터 6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 SDI 주가를 보면 요 2017년 초 있죠. 요 2017년 초에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짜리가 2018년 가을에 25만 원까지. 10만 원이 25만 원이면 주가가 2.5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수 관련 대형주였단 말이죠. 그럼 지수 관련 대형주면 지수가 그렇게 올랐니? 2017년 초부터 그 다음에 가을까지는 지수가 그냥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고점까지만 봐도 연초 고점까지만 봐도 2,000에서 2,500 온 거거든요. 2,000에서 2,500이면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25%. 거래소 지수가 25% 오를 동안 삼성 SDI는 2.5배, 공 하나가 더 붙었죠. 그 이유가 2차 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주봉으로 볼게요. 자, 요즘에 올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에만 주식하니까 야, 2차 전지가 요즘에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상승은 2017, 18년에 했다고요. 보세요. 자, 2017년 초에 뭐 3,000원 정도 찍히네요. 그죠? 3,0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7, 8배가 올라갔죠. 8배가 올라갔네요, 정확히. 지수는 25%가 올랐고 삼성 SDI는 250%가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는 800%가 올랐고 이게 2차 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제가 성장주에 투자라는 말을 할 때 강조드리는 말이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는 이런 종목 물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생을 1, 2년 하는 것 같지만 정고점을 또 돌파하고 또 물렸는데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지만 5년 전에도 더 많이 올랐었다고요. 막 10배씩 나고.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5년 전, 6년 전에 2차 전지 산업 별로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저는 그런 단계가 곧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자율주행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뜨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막 한 종목 중에 10배고 또는 20배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최초 질문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을 비교했지만 저는 그냥 전체 자동차 산업으로 바꾼다면
이미 반도체 산업과 역전이 됐을 수도 있다. 왜? 자동차의 완성차에는 연료의 미래화가 2차 전지고 주행의 미래화가 자율주행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살짝 높은데 완성차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고 미래의 자율주행의 성장성까지 합쳐진다면 저는 자동차 산업이 훨씬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무사님은 전기차랑 배터리 결국 누가 갑이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애플이 시총 1위잖아요. 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시총 1위가 됐습니다. 그 아이폰은 결국은 완성품이잖아요. 근데 그 완성품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완성품을 어떻게 파느냐는 결국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기차가 갑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야 진짜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가 많이 하잖아 시스템 반도체 이 관점으로 본다면 야 실제로 AI도 요즘에 그거 아시죠? AI 소프트웨어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 그러면은 야 엔비디아가 뭔데? 여태까지 시스템 반도체 또는 이제 AI 반도체까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야,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잖아. 그러면 배터리가 진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우리가 사진 않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모두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원칙론자예요. 주식 원칙론자. 원칙론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꼭 2차 전지뿐이 아니에요. 네. 제약바이오주가 진짜 좋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할 때인데 블로그로 그 쪽지 이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세무사님 평소에 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요즘 제가 하나의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요즘 제가 필승 기법을 발견했는데 요거에 대한 멘트 부탁드리면서 제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법이 뭐였냐면 제약바이오주가 한참 잘 나갈 때예요. 2018년 이때 17, 18 신라젠이 날아갈 때 신라젠이 급등했을 때 얼마에서 급등을 했냐면 얘도 뭐 10,000원 아래에서 급등을 해서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00원 최저점이 7,000원이었으니까 10배에서 15배 정도 올랐던 거죠. 고점까지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신라젠이 15배 올랐으니까 웬만한 제약바이오주들은 2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주 한참 피크 찍을 때쯤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뭐라고? 세무사님 필승 기법을 발견했어요. 검토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제약바이오주 공부를 한참 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기 직전에 사면 무조건 거기서부터 2배를 벌더라고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요즘은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기법이지만 하무 11홍이라고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강하진 않을 것이고 그 기법은 요즘에 잘 맞으면 계속 써도 되지만 언제든지 그거를 버릴 마음으로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거 충고의 답을 쓴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 기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가 요즘 강해서 그 기법이 맞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3분의 2는 다른 업종에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투자를 25년 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다 끝내고 계좌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이죠. 저는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주식 투자자의 기본은 수익률과 위험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아웃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예를 들어 5억이 있는데 5억이 제로가 된다거나 또는 5억이 한 1억이 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5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거를 노력해야지 당연히 주식 투자자의 숙제이지만 5억으로 10억으로 만들길 노력하면서 동시에 5억이 2.5억 또는 2억, 1억이 안 되도록 또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분산 투자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블랙스완 얘기를 했죠. 정규 분포에서 이 양쪽 끝에 있는 확률 한 5% 정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식을 23년 하면서 대우그룹이 망한 걸 봤고요. 네.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은 대우그룹이 뭐야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외치셨던 네. 그 회장님이 운영했던 그룹이죠. 대우그룹. 또는 대기업은 안 망해? 대기업도 망하더라고요. LG카드가 망했었고요. 삼성자동차가 망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망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 종목 몰빵이 주는 위험성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 종목에 몰빵했을 때 아까 말했던 블랙스완이 잘못돼 작동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한 업종으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업종은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업종은 제가 아까 거래소와 코스닥을 말씀드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 산업 내에서 뭐 어느 건 많이 오르고 어느 건 조금 오르고 그럼 조금 오르는 게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르고 키 맞추긴 있을지라도 결국 방향성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업종을 내가 몰빵하기에는 그건 주식 투자의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원칙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를 투자하는 사람 분에게 가장 적합한 조언은 난 2차전지만 다 갖고 싶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3분의 1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익률이 낮아져도 그만큼 나는 위험을 낮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진짜 위험했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제약바이오주들 또는 여러 그 주도주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10배, 20배, 50배씩 오른 종목들 다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HMM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배거 이상은 대부분 알죠. 왜? 매매를 다 해봤으니까.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10배 이상 오른 거는 다 기억해요. 그러면 HMM은 2,000원에 사서 5만 원이니까 25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몰빵을 쳐서 나는 그냥 5년 갖고 있을래? 그러면 얘가 5만 원 갖다가 지금 2만 원으로 반토막이 더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올라갈 때는 야 그냥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해도 결국 지나고 나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결국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관리의 기본이에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 수익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려면 위험도 똑같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려는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요즘 뭐 2차전지 때문에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지만 초를 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충고는 수익 많이 낸 거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위험을 낮추는 쪽은 분산 투자라는 건 꼭 기억하셔라는 말씀 드립니다. 2차 전지를 모든 돈을 투자한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일부 팔고 다른 것들을 사놓는.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뿐이 아니라 모든 것도 해당돼요. 모든 종목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망하는 종목 살래 하고서 은행주만 100%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럼 못하면 은행주만 100% 갖고 있어요. 은행주가 좋다 하더라도 3분의 1만 은행주 갖고 있으시고 3분의 2 만약에 그중에 2차전지 3분의 1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2차전지를 지금 요번 2, 3월 달에 한 번도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왜? 포트에 2차전지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것도 잘못한 거죠. 2, 3월 달에 2차전지에 몰빵 치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지만 원칙에는 위배되고 언제나 그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2, 3월 달에 야 전기차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나는 그냥 안 살래 했던 분들은 계속 소외감 느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 포트에 2차전지 하나 넣었으면 되거든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포트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만약 1억을 한다면 매직 넘버를 정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1억 하면 한 5종목만 사야지. 그러면 2천만 원씩 5종목을 사면 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씩 5종목 사기 위해서 업종을 선택하는데 그중에 2차전지는 당연히 껴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2, 3월 달에 수익에 나도 동참을 했겠죠. 다만 5종목을 갖고 있는 5분의 1 투자하신 분들은 내 포트에 20%의 이익이 났을 것이고 또는 뭐 3분의 1 하신 분들은 30%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2분의 1 하신 분은 50% 수익이 났겠고 전체를 2차전지 샀으면 100% 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간의 수익률이 100%냐 20%냐의 차이는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의 배분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하무 11호 언급하셔서 카지노에서 그 단어 나오잖아요. 최민식이 배신 그렇죠. 당하기 전에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오늘 그런 급등주를 보여드린 맥락이 딱 그겁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저 역시 텐베거도 수없이 많이 잡아봤고 뭐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해오면서 늘 느꼈던 건 그냥 하나의 종목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은 내 포트를 구성하는 대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만드는 루틴과 기법인 거지 하나의 업종 내가 잘 사서 수익 100% 냈어. 근데 그 100%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법을 모르고 원칙을 모른다면 연결이 되기 쉽진 않아요. 한 종목에서 100% 수익 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엔. 우리는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한 종목에 들어가서 2배 벌었어요. 그 다음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그 업종의 탑픽이 뭔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런 거랑 똑같아요. 코로나 저점에 이런 방송 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술자리 들어보고 하면은 그때는 다 벌었단 말이에요. 다 버니까 공부 진짜 안 하셨거든요. 근데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또는 그 다음에 6월까지 9개월 올라가는 동안 다 벌어서 공부 안 했는데 결국 하락장에서 다들 힘을 못 썼죠. 공부하면 하락장 대비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오를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산업도 산업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대장주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지금 50살이면 100살까지 50년 동안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앞으로 내냐 안 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 투자의 원칙, 철학,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저는 그 준비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말고 또 사야 될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3분의 1은 뭐 2차 전지 해되면 나머지 딴 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딴 주머니가 또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개인의 그런 성향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장성 또는 이익성 이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딱 현재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익성이 굉장히 큰 건 반도체겠죠. 반도체의 저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의 저퍼주가 굉장히 많은데 성장성이 지금 좀 밀려 있는 거죠. 반대로 이익은 진짜 하나도 안 나는데 성장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로봇하고 AI예요. 그리고 그 중간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이미 이익이 나고 있죠. 왜?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2017년, 2018년 그 당시는 2차 전지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5배, 10배씩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그 성장성 플러스 이익까지 수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과거 삼성전자만 사면 무조건 수익나 그 시기가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있었던 때고요. 근데 메모리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끝난 거는 모두가 공감하시잖아요. 성장성이 안 끝났는데 감사하니 말이 됩니까? 성장성이 끝났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새로운 동력이 있겠죠. 바로 비메모리.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얼마나 성장할지의 여부가 삼성전자의 저는 앞으로의 주가평가 여부라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은 저퍼주가 반도체에 많으니까 또는 AI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주들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반도체에서 그런 키워드를 찾으시고 저퍼주인데 좋은 재료도 있는 반도체주 찾으시면 그게 또 하나의 3분의 1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3분의 1은 지금 뭐라 그랬죠? 실적 좋은 반도체. 가운데 실적과 성장 둘 다 잡은 2차 전지. 실적은 없는데 성장만 앞세우는 업종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업종들이 2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AI하고 로봇이죠. 그 AI하고 로봇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왜냐하면 저는 성장제에 투자라는 책도 썼고 성장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 로봇에는 늘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당장 실적이 없잖아.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지만 3년 전, 5년 전에 주가가 10배, 20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만 본다면 반도체가 더 좋다니까요. 근데 성장까지 가미하면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을 AI 또는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은 앞으로 우리나라 3년 내, 5년 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요.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2차 전지 산업이 그렇게 발전할 거를 얼마나 미리 알았으면 5년 전에도 삼성 SDI는 주가가 지수가 25% 오를 때 2.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똑똑한 그룹에서 2차 전지에 다 선점을 하려고 들어온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그 똑똑한 맨파워가 있고 작업력이 가장 많이 있는 빅테크 5대 기업 안에 모든 기업들이 AI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전쟁이 났다면서요. 근데 뭐 또 아마존도 뭐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이런저런 걸 봤을 때 AI의 그 빅테크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들 장난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너가 돈이 남아서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대표이사가 그거 하다가 실적 나면 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MS나 구글만 올라가지 우리나라 기업이 올라가겠냐? 그러면 테슬라만 올라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 기업만 양극재 만들었어야죠.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지만 그 예전부터 2차전지? 또 거기 양극재, 음극재? 그런 여러 주변 기업들이 이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의 기본이 지금 현재는 챗 GPT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실적이 당장은 없더라도 그런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들. 또 AI 말고 그럼 로봇은 또 왜 관심 가져야 되냐? 뭐 로봇 뭐 구글하고 애플이 뭐 하는 거 별로 기사 본 적이 없는데 로봇은 우리나라의 그룹들이 사활을 걸고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연초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진입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500억을 증자에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6, 700억 쓴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 기술력 때문이잖아요. 로봇의 기술력. 네. 또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가 로보스타예요. 이미 인수를 했어요. 로보티즘 8%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는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SK, 포스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룹들이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우리 투자자들은 돈이 많은 또는 정보력이 있는 또는 앞으로 회사를 키울 이런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모두 뛰어들었고 앞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하고 있으니 그럼 이 로봇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중요성을 두면 반도체, 실적 플러스 성장 2차 전지, 그리고 성장 AI 로봇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또 주변 테마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요즘 굉장히 차트가 좋아요. 그럼 하이브, JYP, SM을 포함하는 엔터주드, 자율주행. 아까 제가 자율주행은 이미 말씀드렸죠. 결국은 주행의 미래화인 자율주행. 그것도 자율주행 뭐 누가 하는데 뭘 누가 해요?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 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1위 기업들, 세계의 빅테크들,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산업에 관심을 갖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산업에 관심을 갖고 저는 그게 주식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삼성전자가 그 감산했잖아요. 네. 감산 결정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은 주가는 이때부터 이제 저점 찍고 오히려 이때부터 올라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공감하시나요? 물론 제가 알기로 많은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세무사님 삼성전자 안 사겠지만 네. 어쨌든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삼성전자의 원수전자 너는 왜 안 사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삼성전자 수익률이 이제 높지 않으시니까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몰캡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시총이 35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펀드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야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무슨 펀드 자금처럼 뭐 1조 뭐 5천억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삼성전자를 꼭붙어 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을 찾는 게 도짜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말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말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쨌든 위로 우상향을 해야지 이 중소형주의 변동성이라는 건 대형주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대형주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들 제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지금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경기 침체가 지금이더라도 지수가 바닥을 찍는 게 맞잖아요.처럼 삼성전자 감산이 지금이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논리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또는 감산의 경제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펙에서 석유 감산을 해요. 왜 하는 거죠? 석유가를 올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오를 때 미국에서 오펙이 감산 결정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메모리 산업을 일대 강자였단 말이죠. 근데 메모리 산업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업황이. 재고는 계속 누적이 돼 있고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일대 대장이었던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수혜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학문을 경제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배추 농사, 쌀 농사가 풍년이에요. 풍년인데 농부들이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다가 막 쌀하고 배추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풍년이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오히려 일정 부분이 없어야지 물건 가격이 안정이 돼 올라가요. 그래서 정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쌀을 너무 많이 만들면 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쌀을 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삼성전자의 감산이 어찌 보면은 이런 경제학적 논리가 없으면 야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적게 만들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쌀, 배추값을 올라가려면 그 양이 적은 게 유리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감산이 그렇게 나쁜 결정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경기 침체가 지수의 바닥인 것처럼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은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메모리에서의 감산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반도체에서 메모리보다 앞으로는 더더욱더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서 지금 AI 반도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쏟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메모리, 거기에 성장성으로 시스템 AI 쪽으로 간다면 주가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띌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오늘 큰 틀, 탑다운 큰 틀로 지수는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수가 바닥을 찍었으면 종목들은 우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요즘에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9월에 5만 원을 찍었고 1월 달에 5만 5천 원을 찍었고 지금 6만 5천 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산을 했다고 해도 주가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지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 거래소 지수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 입장에서는 악재인 거잖아요. 악재도 주가가 더 이상 많이 안 빠지는 거면 거기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SBB 사태랑 비슷한 거죠. SBB 사태가 났는데도 미국이나 우리가 뭐 한 일주일 빠지다 만 것처럼 삼성전자 야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어? 근데 지금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다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선반영이. AI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였다가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 두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멀어진. 네, 이제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 잊혀지는 게 좋냐 안 잊혀지는 게 좋냐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의 관점, 예를 들어 여기서 단기는 절대 하루가 아니고 야 너 단타 치는 애냐? 아니에요. 주식 25년을 했고요. 5% 지분 공시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절대 단타자가 전 직업이 세무사인데요. 재무제표도 잘 보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단기 매매는 꼭 하루에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저는 뭐 한 달까지도 단기 매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 뭐 오늘 사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보는 사람은 네이버 카카오를 쳐다도 안 볼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단 차트가 정배열도 아니고요. 거래량도 죽어 있고요. 슬금슬금 흘러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차트가 더 약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뭐라고 잘 기억해 보세요. 아까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수 차트보다 약한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갈 사람들은 가라.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나가 재미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사서 한 달 안에 얘가 막 50% 오르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2차전지를 접근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걔네는 변동성이 위로도 50%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아래로도 50% 빠질 일도 없고 한 달 안에 위로도 50% 오를 일이 없어요. 변동성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럼 그 다음, 중장기 투자로 적합하냐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얘네의 성장성, 즉,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
플러스 얘네의 재무제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너무 오래 쉬었다. 네. 2000년지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좀 꿈틀거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가 있고 실적이 안 좋은 제약바이오가 있고 네.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대부분 신약개발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신약개발이 아닌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우리가 다니는 병원들, 얼굴과 관련된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매출도 증가하고 차트도 신고가를 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이 좋은 이유는 성장성이 진짜 높아요. 매출이 막 매년 2배씩 오르는 회사들도 있고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뭐 30% 50%씩 있는 나오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코로나 리오프닝과 합쳐져 갖고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애들은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지금. 매수 시선이 아니고, 팩트로 그냥 현재 어느 정도냐만 본다면, 예를 들어 덴티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이게 덴티움 차트거든요. 덴티움도 지금 뭐 한 7만원,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얘도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류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했나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뭐 한 3, 40분, 거의 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인지는 얘 개별자를 찾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 플러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애들은 대부분이 이런 차트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들 이것도 이제 성형외과 관련주란 말이죠. 이런 것도 뭐 2,0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8,000원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고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는 되게 많이 올라 있다.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 신약개발 종목들이고 이제 아까 질문의 뉘앙스는 이렇게 오른 종목을 질문하는 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오른 신약개발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가 여태까지 책을 세무책 빼고 주식책만 4권을 썼거든요. 근데 주식책에서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그 업종을 비유한 얘기가 있어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맛있는 식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맛있는 식당이라고 어떻게 왜 썼냐면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A와 B 식당이 있어요. A 식당은 맛있고 B 식당은 그냥 맛이 뭐 고만고만합니다. 맛없으면 당장 망해야 되니까 그냥 고만고만. 근데 둘 다 백반이 10,000원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A 식당으로 갑니다. 그렇죠. A 식당 손님이 너무 많죠. 근데 A식당 사장이 올립니다. 12,000원으로. 그럼 조금 줄지만 그래도 뭐 2,000원 차이니까 갑니다. 뭐 10,000원짜리 그냥 그런 식당 백반보다 12,000원 내고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근데 12,000원 된 식당 백반 주인이 30,000원으로 올립니다. 안 가겠죠. 김 작가님 안 가시죠? 저도 당연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30,000원이면 더 고급집으로 가겠죠. 백반집을 가서 30,000원 내고 먹진 않을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맛있는 식당의 이론을 제가 만든 이유인데요. 근데 이 30,000원으로 맛있는 식당 올린 이 식당에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다시 12,000원으로 내립니다. 그럼 가겠죠. 가야죠. 굳이 뭐, 야, 쟤 3만원 올렸다 내려서 얄밉네.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바이오가 그런 식이다. 제약바이오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최근 2015, 2017, 2020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2015, 2017, 18, 2020, 2, 3년에 한 번씩 스타가 나오고 텐베고가 나왔던 업종이에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2, 3년에 한 번씩 텐베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제가 2차전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2018년에 한 번 움직이고 2020년쯤 움직여서 걔네가 이제 한 3년에 한 번 움직인 거고 제약바이오가 2년에 한 번씩 3번이나 움직였거든요. 그때의 주도주가 다르지만 2015년의 주도주는 한미약품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 공시를 3연타석 홈런, 리포트 제목이 3연타석 홈런이라고 나올 정도로 외국의 기술 수출을 최초로 했던 게 한미약품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신라젠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도 잘 나갔지만 거래소로 이전할 때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요것들이 대장주가 돼서 2, 3년에 한 번씩 제약바이오주는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 많이 움직였을 때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주도 주식이냐? 뭐 이럴 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몰려갖고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해요. 약간 저런 것 같아요. 명품 소비 같아요. 명품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서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차트를 보면
공 하나 더 붙었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딱 맛있는 식당이 가격을 지금 내린 상태라서 사람들이 이제 설설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약바이오가 고점일 땐 사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끝물에 걸릴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맛있는 식당이 너무 가격을 올렸네. 그래서 좀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는 식당이 다시 가격을 내렸네 이제. 슬슬 사람들이 오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 그러면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실적 안 나잖아. 실적이 원래 안 났던 과거에도 신약개발 관련주들은 계속 주가가 오른 적이 있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만 추반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찾는다면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기술성장 기업부, 적자 기업은, 적자 지속 기업은 기술성장 기업부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성장 기업부는 기술 때문에 상장이 된 회사라서 영업 적자가 지속이 돼도 관리 종목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주는 말 같지도 않은 업종이야. 그럼 아예 안 하시면 되고, 그냥 나도 뭐 내 포트의 한 5분의 1 정도는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로봇이나 아니면 AI 투자하고 싶은데 하시더라도 로봇, AI, 제약바이오는 적어도 기술성장 기업부. 왜냐하면 그 업종들은 지금은 성장성만 수반이 되고 아직 실적, 기업 가치는 별로 없는 기업이 많아서 좀 위험합니다. 기술성장 기업부가 아니면. 요건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이제 5월에 이제 FOMC도 있잖아요. 아마 이제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거나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인하까지는 아닐 거고 동결을 하실 수도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투자 조언만 한번 주신다면.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에 이런 재료들을 북소리 효과라고 많이 말을 써놨어요, 책에. 그래서 언론에서는 환율이 뭐 올랐다고 안 좋다고 그러고 또 환율이 떨어졌다고 안 좋다고 그러고 유가가 올랐다고 안 좋다고 그러고 떨어졌다고 안 좋다고 그러고 금리가 올랐다고 안 좋다고 그러고 떨어졌다고 안 좋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스테디셀러들은 반드시 읽을 가치가 있고 저는 거의 1판부터 있어요. 거의 한 20년 전 책부터. 근데 좋은 책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재료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1월에도 폭락하고 6월에도 폭락하고 9월에도 폭락했죠. 그 폭락했던 달은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당연히 뭐 인상을 할 시기니까 인상을 했는데 심지어 0.25로 할 줄 알았는데 0.5를 하고 막 이런 식의 급락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금리 또는 물가 뭐 경제지표 GDP 뭐가 나와도 악재로만 반영이 됐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경기가 좋아도 안 됐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고용지표가 작년에 좋게 나오면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왜? 아니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용이 너무 완전 고용 상태라고? 그러면은 완전 고용 상태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 모든 게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아니 고용이 좋고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아. 이게 작년 얘기예요. 근데 올해는 계속 바뀌고 있죠. 올해 지금 금리 인상 뭐 5월달이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수는 어떻게 돼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해는 반대예요.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금리 올리는 거 거의 다 끝물인데 뭐 경기지표가 어떻게 나와도 금리 뭐 이제 다 올렸는데 뭐 이제 뭐 인하만 남은 거 아니야? 뭐 경기침체 온대. 그래 경기침체 오니까 금리 내릴 거 아니야? 뭐 이게 다 계속 호재로서 SBB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행이 망한 걸로만 나온다면 악재로 영향을 해야 되는데 SBB 사태? 그럼 또 유동성 좀 공급하겠네? 근데 불안한 은행들 유동성 좀 공급할 거 아니야? 그럼 호재. 그래서 작년에는 웬만한 재료들이 악재에 영향을 미쳤다면 올해는 웬만한 재료들이 호재로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 작년만큼 금리나 CPI, 고용지표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업종, 어느 업종, 또 그 업종에서 내가 한 3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1 정도 그 업종의 탑픽 종목은 어떻게 선정을 할까? 이런 자신만의 기본 툴을 만들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작년보다 훨씬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왜? 작년에는 지수가 30% 빠졌던 한 해인데 올해는 이미
뭐 그 절반 이상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빠질 확률을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세 하락장이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세무사님에게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유튜브 구독자 19.9만 명. 여러분이 그 마지막 1000명 채워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필 한번 10초만 해주세요. 제가 매일 마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탑다운으로 지수 차트 또 어떤 업종들 흐름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한번 놀러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의 구독자 20만 명 김작가 TV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